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 신사임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언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 시민기자 아카데미에 유튜버로서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보도본부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전에 이제 한국경제TV 보도본부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SBS CNBC, 지금 SBS 비즈로 바뀌었죠. 거기에 이제 스포츠경제본부에서 또 일을 했었는데, 저는 요즘에는 그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또. 그래서 유튜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생생하고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시면은 이 신사임당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는구나, 이게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거리들을 쓰는구나, 이런 거를 그냥 다 아시게 될 거고, 제 채널은 질문 형식의 내용이건 아니면 저 혼자 하는 얘기건 전부 다 이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유인 및 문제 제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시청자랑 내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랑 저랑 주파수가 맞지 않은 상태로 어떤 얘기를 해도 이야기가 전달이 되질 않아요. 이게 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저는 이제 계속 제 경력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유튜브로 쭉 이어가고 있고 제 일도 하고 있는데, 어떤 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모임에 있는데 제가 거기에 다 강의에 올라가서 마치 그 사람들의 고민을 이해하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혀 주파수가 안 맞죠.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 그 관객들의 느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 무슨 얘기 하나 보자 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퇴사를 했잖아요. 근데 뭐 30대예요. 30대 남성 퇴사 준비자 모임에 간다면 제가 그냥 올라오기만 해도 아마 박수를 치실 거예요. 그만큼 이 주파수 맞추기가, 유인과 문제 제기가 제대로 세팅이 되지 않으면 그 뒤에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걸 통해서 이런 점을 배우게 됐다, 아니면 이런 점을 알게 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들어서 그런데 뭐? 라는 물음표가 떠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환경에 관한 제가 뭔가 얘기를 한다면, 그럼 이 얘기를 들음으로써 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실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되고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 내가 들은 시간이 가치가 있고 내가 무엇을 얻었고 이거를 명확하게 캐치를 하고, 이 컨텐츠를 내가 재밌게 잘 소비를 했구나 라는 걸 비로소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유튜브는 물음표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생각을 하면서 보는 미디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TV의 속성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결국 영상 매체라는 건 영화 타입, 관객과 관객과 감독의 정면 승부 타입의 컨텐츠가 있고, TV 쪽에 되게 가볍고 라이트하게 그냥 소비하는, 그래서 결론을 직접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O냐 X냐, 그리고 이거를 하냐 마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내줘야 되고, 열린 결말로 끝나면 그 댓글이 달리죠. 근데 열린 결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6번째 빠지면 안 될 것이 이제 추천 영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알면 더 많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넣어주는 거죠. 저도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직원들이랑 운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원고를 예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운동 원고를 쓴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 유도를 한다는 거죠. 뭐 푸시업을 하려면 어렵지 않아. 3가지 포인트만 지키면 된다. 그렇게 해서 뭐 똥꼬에 힘을 줘라. 코어와 전신의 긴장감으로 운동 효과를 올리고 귀와 어깨를 멀어지게 하고 가슴이 아닌 턱을 바닥에 찍어라. 그 다음에 이제 암시를 주는 거죠. 어떤가요? 이제 운동 효과를 높여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료로 집에서 틈날 때마다 조금씩 한다면 횟수도 늘어나고 가슴이나 코어가 많이 단련돼서 다른 상체 운동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추천을 넣는데, 상체에 대해 다루었다면 추천 영상으로 하체 등 다른 부위에 대한 영상을 넣어주는 식으로, 이 후반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 시청 지속 시간이 긴 대본은 4개의 요소가 있어요. 공감, 정보, 재미, 흥미.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요 중에 두 개만 채우면 됩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채우는 걸 목표로 합니다. 네 개를 다 채우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세 개 넣으면 좋고 네 개까지 다 채워 넣을 수 있으면 이게 공감도 되면서 정보도 있고 재미와 흥미를 모두 다 끌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컨텐츠가 되겠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흥미라는 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그 중에 재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컨텐츠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웃기고 유머러스한 거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감정, 예를 들어서 공포감이라든지 뭐 설레임이라든지 뭐 슬픔, 뭐 분노, 기타 여러 가지 감정을 다 합친 걸 흥미라고 넣은 거예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네 가지를 넣는 걸 목표로 하는데 그 네 개를 다 넣기는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컨텐츠 소비 시간이 20분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너무 많은 걸 넣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잡탕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한 두 개 정도를 넣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재미나 흥미,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웃긴 센스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뭐 이야기를 재미있고 찰지게 하거나 뭐 아니면 정말 외모가 특출나서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가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특이한 뭔가를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공감과 정보에 집중하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0만을 넘으면서 느낀 거는 100만 이상 유튜브 채널은 보면은 정말 특이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정말 꽃미남이거나 아니면 뭐 정말 이쁘거나 아니면 몸이 진짜 막 엄청 좋거나 뭐 공부를 해도 진짜 공부 끝판왕들이 남아있죠. 공부 쪽에서도. 그러니까 컨텐츠 하는 사람 중에 저는 제일 밍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그런 거를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공감과 정보는 훈련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공감 어디서 하냐? 저는 네이버 지식인을 많이 봐요. 지식인에 들어가서 많이 탐색을 하고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공감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정보 훈련은 독서를 하거나 아니면 기사 검색을 하는 일반적인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감과 정보가 훈련이 된다면 이걸 기반으로 내가 컨텐츠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6가지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유인 및 문제 제기에서요. 영상을 봐야 하는 이유, 이 영상을 보면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우리가 어떤 기사 처음 사진이 있을 수 있고 그 제목이나 썸네일 뭔지 아시죠? 네. 거기서 뭔가 제시한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나 아니면 제목 또는 썸네일에서 유인에 대한 설득이 끝났다면 본 영상에서는 유인을 한 번 더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썸네일 자체가 비포 애프터로 이루어져 있는 썸네일이라서 이 영상을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상태로 들어왔는데 또 그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봐야 하는 이유, 이 영상을 보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원고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은 없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조회수가 높은 기사를 쓰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는 아이를 쉽게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고 계세요? 이 영상을 본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드름 피부는 영원히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파인 피부도 문제였지만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연히 이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이렇게 도입부에 유인을 넣어주면 그 다음 얘기가 흥미로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오이 마사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오이 마사지 얘기를 오이를 썰어가지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만약 이런 얘기가 유인이 앞에 들어가는 거죠. 여드름 피부는 영원히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파인 피부도 문제였지만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연히 이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갑에 3,000원이 있으세요? 시장에서 오이를 사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래 있던 컨텐츠를 넣게 되면 이 두세 문장이 앞에 그냥 붙은 것만으로도 컨텐츠 가치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인의 위력인 거예요. 그냥 정보를 생으로 넣는 것보다 이게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일반적이어야 돼요. 문제 자체는. 특별한 문제를 찾을수록 더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정보의 가치라는 건 이거예요.
문제를 통한 고통의 크기도 중요해요. 문제의 크기, 고통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걸 겪는 사람의 숫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곱이 결국 그 컨텐츠 가치입니다. 어떤 문제인데 전 세계에서 한 명만 겪고 있는 문제라면 유튜브에서 다룰 만한 가치가 없죠. 근데 이게 매우 별로 고통이 크지 않더라도 겪는 사람이 아주 많은 문제라면 우리가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일반적이어야 됩니다. 문제가 일반적이지 않으면 컨텐츠로서 생명력을 잃게 돼요. 문제는 일반적이고 솔루션은 특별해야 됩니다. 반대로 문제는 특별한데 솔루션이 일반적이면 망한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컨텐츠를 보려고 유입된 사람이 문제가 없다면 문제를 만들어서 안겨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 인식에서 출발한다라고 했는데 그 일반적 인식에서 출발한다라는 건 이런 거죠. 배달 음식을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배달 음식을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런 거를 이런 일반적 인식이 만약에 제목이 된다면 그 위에 문제를 쌓아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시키다 보면 한 달에 5, 60만 원 그냥 써버리게 되죠. 만들어 먹으면 조금 더 아낄 수 있다는 거 알지만 우리 같은 초보 자취생들에게 요리는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분 만에 맛있고 영양도 좋은 요리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뭐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배달 음식에 대한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인 인식이니까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는 것이 더 작은 인식, 더 작은 문제잖아요. 그거를 일반적 인식 위에 올리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내 문제인 것처럼. 아, 맞아. 나는 사실은 요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 근데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리잖아. 이런 문제를 일깨워 준다는 거죠. 그 문제가 없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함으로써 맞아. 너무 내가 돈 많이 쓰는 원인이 배달 때문이야. 이런 인식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공감되지 않은 관객은 적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서치하고 문제를 일반적인 데서 유인해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좋은 혜택을 제안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행위, 아까 뭐 지식인에서 문제 찾아보고 이런 거를 다 하는 행위 자체가 이거예요. 공감되지 않은 관객은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객이랑 이렇게 마주본다는 느낌이 아니라 제3의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관객이랑 같이 이 문제를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나도 다 알고 있어. 너네 그런 문제 겪는 거 알고 있어. 마치 지금 취업할 때 굉장히 어려워. 그래? 그러면 우리 그거 말고 이 방법이 있다는데 한번 같이 알아볼까? 이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크리에이터들은 관객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손을 잡고 탐험을 떠나는 느낌이 돼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야, 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게 문제야. 너희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방향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가르치는 크리에이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감이 되지 않은 관객은 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적이 되면 이 사람이 거기에 댓글도 남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올라가지만 어떤 관객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청 시간이라는 거는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1, 2단계 구체적인 작성 요령을 한번 보면 내가 정한 제목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키워드들, 단어들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질문을 수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눈화장이라는 키워드를 만약에 이번에 다루고 싶다면 눈화장을 지식인에 입력해봐요. 그러면 눈화장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공감되는 내용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수집한 질문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공통된 질문을 추출해서 제목에 제목이랑 주파수가 맞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을 하나 뽑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과 질문을 바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정답지를 떠올리는 거죠. 근데 뭐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정답을 찾고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법은 진짜 완벽하게 실제 그 정답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일단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정답을 먼저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서 가장 가까운 현실의 답들을 찾아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완벽한 솔루션이라는 건 세상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완벽한 솔루션들은
존재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의 조합을 함으로써 컨텐츠가 좀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답이 맞고 한 가지는 틀리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로만 계속 몰아가게 되면 얘기도 할 것이 별로 없어지고 각 솔루션만의 약점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솔루션만의 강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강약을 전부 다 제안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 원고를 작성하는 데 조금 편리한 방식이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이제 중요 표시를 해놨는데 문제나 상황은 이거 아까도 했던 얘기인데요. 문제나 상황은 일반적이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너무 특수한 상황이거나 나만 겪는 거라거나 아니면 이 질문은 나만 갖고 있는 질문이라거나 이런 거를 다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눈으로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뇌에 달린 눈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눈밖에 없기 때문에 다 자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가 세상의 일반적인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원고의 목적은 앞에 이제 유입이랑 제가 주파수 맞추기, 공감, 문제 제시 이것들을 얘기 드리고 있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딱 두 개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유인을 어떤 정보 앞에 유인 원고가 두세 문장 붙었을 때와 안 붙었을 때의 예시를 드렸잖아요. 이 원고에 두세 문장의 공감, 주파수 맞추기, 문제 제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구간, 처음에 급락 구간이잖아요. 이 급락 구간. 그러니까 초반 10% 구간에 이탈이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원고가. 이 초반 10% 구간을 다음 구간으로 토스해내는 게 원고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탈을 안 할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썸네일이랑 제목은 간판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들어온 시청자들의 주파수에 맞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구장에 가고 싶어요. 당구장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은행이야. 잘못 들어갔네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컨텐츠에서 원고의 앞부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한번 보면 두 번째는 이제 해결 방안 찾기인데 우리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이상적인 답을 찾고 그거에 각각 각 부분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 관련 정보를 학습합니다. 뭐 해외 사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뉴스라든지 아니면 예상되는 추가 질문, 지식인이나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내가 다루려고 하는 분야에 유사한 영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상의 댓글에 보면 추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청약에 대한 걸 다룬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서 영상에 다루지 않은 내용인데 나 같은 경우는 나는 특수한 경우인가요? 근데 거기에 보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문제고 영상의 포커스가 특수한 경우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다루려는 영상에 달린 그 시청자들의 댓글 그게 굉장히 내 원고를 탄탄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네. 그 다음에 추가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해야 됩니다. 축구 잘하는 선수들은 공을 쫓아다니지 않고 공간을 쫓아다닌다 그러죠. 이 잘 써진 원고는 뭐냐면 관객을 뒤쫓아다니면 안 돼요. 시청자가 말하는 거를 계속 뒤따라다니는 원고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청자가 올 곳에 이미 질문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문제 제기가 되고 해결 방안이 바로 나와요. 원고는. 그 다음에 첫 번째 해결 방안이 나오면서 예상 문제를 바로 또 제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 방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가 또 나오고 해결 방안 나오고 동료 보상 제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문제 제기로 영상을 한 방에 끝내겠다, 원고를 한 방에 끝내겠다라고 하면 그 원고를 어떤 식이 되냐면 내가 답을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미사여구가 붙고 막 이상한 소리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문제에서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들까지 계속 다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컨텐츠로서 생명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설명문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제품 설명서라 그러면 그렇게 써야겠지만 컨텐츠의 목적이 제품 설명이 아닌 이상해야 아니면 뭐 그게 그거죠. 사실 서울시나 어떤 정부 부처에서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문제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문제가 하나 나오고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다 설명하고 자막이 이만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 컨펌을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넣어주면서 이어가는 거,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다음 문제한테 바톤을 넘겨주고 다음 문제한테 바톤을 계속 넘겨주는 식으로 가서 끝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예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기 전까지 문제를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자신이 지금 문제 상황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을 깨워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그래 내가 처음에 재밌어서 봐줬는데 근데 뭐 나는 안 그런데 너 근데 이런 거 알아?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 알아? 이렇게 다방면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한테 꽂혔을 때 그 영상이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깨워서 정보의 가치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보는 것이 너한테 쓸데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걸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크리에이터는 시청자보다 한 걸음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단계까지 고민을 했어야 되고 예상되는 문제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가 원하는 곳에 내가 먼저 도착돼 있어서 왔어? 맞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시청자가 그 크리에이터가 그게 아니라 시청자가 의문을 만약에 영상에 다루지 않았자면 댓글을 달 텐데 거기에다가 아래에다가 그런 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막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그거는 뭐 핵심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내는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 확장성을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근데 컨텐츠 안에서 이미 다 커버를 하고 있으면 이 영상이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시청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시청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유튜브라고 지은 것 같아요. 아이튜브가 아니라. 그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기대와 결론이죠. 유튜브는 결론을 직접 제시를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헷갈리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결론을 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보는 컨텐츠예요. 이게 그 사람의 뭐 뛰어나고 부족함이 아니라 유튜브를 정자세로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뭐 걸으면서 보거나 아니면 출퇴근해 보거나 누워서 보거나 자기 전에 보거나 뭐 이런 아주 그 말랑말랑한 이용 방식을 가진 매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한테 명확한 결론, 그래도 최소한의 가이드, 결론에 대한 가이드까지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올 거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같은 이런 컨텐츠가 앞으로도 제공될 거고 이 채널은 이 방향의 컨텐츠들을 하는 거고 나는 채널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 하나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 영상의 세트를 보고 유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영상을 봤을 때 이것이 채널이 존재한다는 걸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되고 이 컨텐츠와 연속성 있는 컨텐츠가 앞으로도 올라올 거다. 이 컨텐츠와 같은 맥락에 있는 컨텐츠가 올라올 거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과 연속성이 뭘 늘린다? 구독을 늘린다는 거죠. 그 초보 유튜버들이 이런 자만심을 갖고 있어요. 나는 내가 아는 것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아는 것 안에서 한다. 이런 자만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필라테스를 강의해왔기 때문에 필라테스를 할 거야. 난 필라테스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왜냐면 나는 이미 그걸 아니까. 나는 뭐 공무원 시험 준비에 대한 내용만 할 거야. 그게 특수하든 말든 상관없어.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승연 작가님이 이렇게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공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공부해서 준비해서 자료 찾고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응애하자마자 물랑루즈와 프랑스 몽마르트의 역사를 아셨을까요? 하나도 몰라요. 세상에 그런 아주 독창적이고 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뭔가 그런 거는 그냥 없다고 없다고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차라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글. 우리가 한글은 배워서 아는 거 아닌가요? 한글도 배워서 아는 거예요. 사람은 다 배워서 아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미 아는 것 안에서 컨텐츠를 해야 된다면 컨텐츠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겠죠. 내가 해온 직업에 대한 거,
아니면 내가 해왔던 뭔가 내 경험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린 친구들은 못하겠죠. 어린 친구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하지만 배워서 할 수 있다는 거, 큐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막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하려고 그러는데 나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애견신문에 취업했다면, 의학신문에 취업했다면, 건설신문에 취업했다면,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취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경제TV 들어갔잖아요. 저는 거기 가서 면접 볼 때 뭐라도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애견신문에 가잖아요. 저는 제가 5살 때 키웠던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할 거예요. 근데 그 유튜브를 준비하는 분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의학신문에 취업했다면 내가 약국을 갔던 거를 뭐라도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를 했고 약국 갈 때마다 이런 데 관심이 있었고 병원 갈 때마다 이런 관심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건설이라면 우리 동네에 뭘 했었고 저희 아버지가 어떤 게 일화가 있었고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절박하게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처음에 시작할 때 나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만약에 이 분야에 어떤 카테고리에 내가 신문이나 TV 채널에 취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거기서 면접을 내가 서류가 통과됐는데 가서 면접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유튜브는 그런 생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기자나 PD가 신입으로 들어오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차피 아는 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마치 전문성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장하느냐? 물어보고 배우고 선배들한테 학습하고 경험이 쌓이고 이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한다는 행위를 귀찮아서 제외해버리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습이라는 행위는 컨텐츠 만드는 사람은 영원히 해야 되는 거다. 안 그러면 컨텐츠가 결국엔 내 안에서 계속 나를 깎아먹으면서 하게 되면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는 건 한계가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학습량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나 PD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완성체로 입사를 해서 들어와서 자기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밖에서 수집을 하고 배우고 익히고 자료를 찾고 조사하고 하면서 내가 컨텐츠를 학습한 거를 큐레이션해서 그것을 독자한테 쉽게 이해시키는 일, 그게 저는 사실 유튜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자기 지식을 제시하는 직업이 아니고요. 컨텐츠를 생산한다는 행위는 당연히 그에 따른 준비를 수반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앉아서 타닥 침으로써 완성된다, 이런 자만심을 버리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민기자 대학생기자 박지원입니다. 우선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그 유튜브 콘텐츠 생산하는 과정이 약간 기사 생산하는 과정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먼저 조금 찾아봤어요. 원래 팬이어가지고 구독도 하고 있고, 신사임당에서 그 콘텐츠 인터뷰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장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분을 뽑는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기사 작성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게 기자들에게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선정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템을 선정하는 거는 두 가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돌아오는 주기가 돌아오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입학 시즌, 아니면 입사 시즌, 아니면 인사 시즌이 있잖아요. 인사 시즌이 지나고 나면 퇴직 컨텐츠를 준비해야겠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해봤으니까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시즌에 따른 것들, 정기적인 인사 발령, 그리고
대표이사가 바뀌는 때도 항상 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뭐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학생을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뭐 처음에 OT 가고 막 설레던 시즌이 있고 봄 시즌이 있고 중간고사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또 5월에 이 설렘에서 중간고사로 갔다가 다시 그 학기 중으로 갔다가 축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학생이라고 하면 그게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대학생들의 어떤 집단적인 계절적 움직임들이 있고 그때마다 부각되는 키워드들이 있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하는 기본적인 거, 그 시즌에 맞춰서 하는 기본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튀어나오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서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빵 발생함으로써 아니면 신제품이 출시됨으로써 내가 타겟으로 하는 타겟군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때그때 이제 추가로 다뤄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것만 다루게 되면 아이템이 고갈되기,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건, 사고만 쫓고 이벤트만 쫓으면 아이템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시즌성만 다루게 되면 컨텐츠가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는 게 저는 지속 가능한 컨텐츠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유튜브의 시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인플루언서가 예전에는 파워 블로거였다면 요새는 유튜버로 이동을 했고 다시 뭐 블로그로 회귀를 한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의 시대가 앞으로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고 앞으로 다른 매체로도 이동을 하실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첫 번째 질문 답을 드리자면 저는 유튜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다른 매체에 대한 거는 저 이미 다른 매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포스트나 블로그나 뭐 팟캐스트나 뭐 인스타그램 웬만한 건 다 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매체가 계속해서 장악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영원한 게 없죠. 영원한 건 그런 지드래곤이 이런 얘기를 남기셨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네. 서울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균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을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충분히 이제 사전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취재에 들어가서 뭐 사람들도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보고 했을 때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는데 혹시 신사임당님도 이제 처음에 이제 기획했던 아이템이 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 이렇게 느껴지셨을 때가 있었는지 혹시 그런 때가 있었다면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보완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었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다른 데서 인터뷰한 거랑 나랑 얘기할 때 다른 말을 해. 그럴 때 되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내가 기획한 방향이라는 건 내가 자료 조사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오픈형으로 질문을 해요. 그러다가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이러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런 데서 이런 내용을 받고 여기서 이런 자료를 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번 분명히 생각이 바뀌었는지 만약에 바뀌었다면 그 바뀐 것을 이분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여기에 알아봤는데 이랬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뭔가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다면 내가 기획을 포기하는 과정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근데 그냥 이 사람이 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준비했던 거, 내가 알아봤던 거를 한 번 더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내가 준비한 것과 접속사를 만들어주는 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게 내가 앞에 이어온
앞에 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제작을 한 것과 뒤에 이제 내가 가는 방향이 달라졌을 때 이 방향이 바뀐 것에 대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이 인터뷰가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 듣고 이거 인터뷰 완전 망했네, 왜냐면 내가 준비했던 게 아니니까 더 물어볼 것도 없네 하고 그냥 이걸 포기하면 그 방향이 바뀐 걸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준비했던 방향들에 남아있는 증거들 아니면 그런 질문거리들을 새로운 분한테 제가 이런 걸 준비해 왔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2021 서울 시민기자 아카데미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